자, 상한 섭취량하고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여러분 참고 자료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성인에게 하루에 60mg의 철 보충제를 4주간 섭취시킨 연구에서 변비, 설사, 위장장애 이런 어떤 독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하루에 섭취하는 총 섭취량에 대한 최저 유해 용량은 하루에 식품에서의 철 섭취량 10mg에다가 보충제로 먹은 60mg. 이거는 지금 어떤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최저 유해 용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 유해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로 먹은 거, 식품으로 먹은 거 더해서 70mg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불확실 계수를 1.5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 요거를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을 하는데 수치 자체를 상한 섭취량은 반올림을 절대 안 해요. 반올림 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46.67이에요. 46.67이다. 그래서 이거를 47로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독성이란 말이에요. 더 먹는 거죠. 우리가 조사한 수치보다 더 먹게 되는 거니까 절대 반올림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수치 정리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때 가급적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45mg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한 섭취량 불확실 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최저 유해 용량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불확실 계수를 좀 더 크게 잡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까지 본 개념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이게 부족할 확률이죠. 부족할 확률 100%. 한 개도 안 먹으면 부족할 확률 위험도라고 얘기하는데 100%예요. 근데 섭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할 확률, 다시 말해 부족해서 생길 위험도는 점점 낮아져요. 여기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0%, 0.5다. 요만큼이 얼마예요?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만큼 내가 지금 먹고 있으면 부족할 확률도 50%고 충족할 확률도 50%인 거죠.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으면 부족할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영양 판정할 때 이런 것들은 식사평가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놓은 것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만큼 먹고 있으면 위험도가 0.025 그러니까 2.5 내지 한 3% 정도 되는 거죠. 2에서 3% 정도. 그리고 충분 섭취량은 대략 여기 어디쯤일 것이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과 같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위험도를 따질 수 있는 어떤 수치상의 근거는 제시가 될 수 없어요. 역학조사로 조사가 된 거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여기까지, 이거보다 더 먹으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길 어떤 위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해서 너무 먹어서 이제 위해 확률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해 확률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상한 섭취량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어디에 해당된다? 필요 추정량은 평균 필요량에 해당돼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수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권장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한 권장 섭취량은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이유 써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유.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초과해서 섭취하면 남는 에너지, 잉여 에너지는 다 뭐가 돼요?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비만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 플러스 알파 여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지 않는 이유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에너지 필요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면 비만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을 얼만큼의 에너지를 이 사람이 먹으면 충족되느냐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량을 근거로 추정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면서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을 그 필요량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량을 통해서 추정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소비량은 어떻게 추정을 했나요?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고 추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이중 표식 수법을 써요. 표식 수법을 통해서 소비량을 추정했다. 이중표식 수법을 통해서 소비량을 추정을 했어요. 자, 이중표식 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기 개념을 여러분 참고 자료에다가 집어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에 개념이 나와 있기는 한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대사 가서 볼 거예요. 에너지 대사에서. 근데 이거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안정 동위 원소예요.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동위 원소. 수소인데 2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그 원자량이 2인 거죠. 동위 원소예요. 원자량이 2인 거. 그리고 산소가 보통 원자량이 16인데 요거를 18인 거. 그래서 동위 원소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H2O인데 이런 물이 있는데 얘가 동위원소예요. 얘도 동위원소예요. 이런 물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5시간쯤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랑 얘랑 평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얘네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얘네들이 혈액이랑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소변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발산이 되죠. 배설이 되고 발산이 되는데 점차 몸에서 얘네들이 사라지겠죠. 소변을 통해서 사라지건 뭐 호흡을 통해서 사라지건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양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뭐를 알아보고자 하느냐. 이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소하고 산소에 대해서 동위원소를 집어넣었어요. 수소 그리고 산소 이런 거 집어넣었는데 이 수소는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물밖에 없죠. 산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물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여기에 산소 있죠. 여기에 산소 있어요. 얘가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얘는 그러니까 이런 물의 형태로 빠져나갈 것이고 얘는 물 형태로도 나가지만 이산화탄소 형태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의 그 배설량, 소변의 배설량, 혈액 중에 얘네들이 얼마나 없어지나를 조사를 해서 점점점 감소되는 양을 파악을 하는데 수소는 물로만 나간다. 산소는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나간다. 누가 더 빨리 없어지느냐 하면 산소가 더 빠르게 사라지겠죠. 얘는 경로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가 없어지는 양, 산소가 없어지는 양,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양을 비교를 해요. 산소가 더 빨리 없어진다. 근데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몸에서 나가느냐. 그래서 이 에너지 그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쓰는 것이 RQ라고 하는 호흡계수라는 걸 써요. RQ라는 호흡계수가 소모된 산소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예요. 배출된 이산화탄소고 탄수화물이 에너지 원인지 지방이 에너지 원인지 단백질이 에너지 원인지에 따라 이 RQ라는 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할 때 이렇게 이중 표식 수법을 하면서 동시에 뭐 하나 하면은 FQ라고 해서 Food Quotient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퍼센트를 조사하는 그런 식이조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식이조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를 먹었고 지방은 몇 퍼센트가 섭취가 됐고 에너지 중에서 단백질이 몇 퍼센트 섭취가 됐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RQ를 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단지에 RQ가 다르니까 퍼센트를 가지고 RQ를 계산을 해요. 지금 CO2의 양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계산 결과 산소 소모량을 알 수 있다. 산소 소모량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RQ를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계산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 대사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중 표식 수법에 대한 개념만 살짝 알아두세요. 안정 동위 원소를 쓴다. 그래서 얘네들이 몸 안에서 사라지는 정도를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혈액과 소변의 감소 정도를 분석을 하고요. 얘네들의 감소율 차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률이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률, 그 다음에 FQ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한다라는 개념만 살짝 잡아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대사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 이 사람이 지금 산소는 얼마큼 소비했고 이산화탄소 얼마큼 소비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배출을 했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하는 것까지 공부를 할 거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 표식 수법을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이중 표식 수법의 특징. 이걸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했을 때의 특징 되게 정확해요. 이게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히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다. 소비량 추정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근데 단점이죠. 장점부터 할까요? 활동에 제약이 없어요. 활동에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RQ 계산하려면은 아까 소모된 산소, 배출된 이산화탄소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띄어요. 이렇게 마스크 끼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가스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얘는 활동 제약 없이 물 먹여놓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혈액만 이렇게 채취해주면 되니까 활동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동위 원소긴 한데 안전해요. 그래서 뭐 유아나 임신부, 뭐 고령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비싸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이중 표식 수법으로 측정한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도출을 해요. 그리고 체위 참고치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체위 참고치라 그래서 연령별로 기준이 되는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신체 활동 단계는 저활동을 적용한 거예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 19 내지 29세 여자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2000kcal죠. 이거 계산할 때 활동 자체는 저활동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런 킬로칼로리 그거 계산할 때는 활동은 저활동을 적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저활동을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 만약에 수식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연령, 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PA라 그래서 활동 개수라고 하는 거 필요해요. 저활동이냐, 뭐 비활동이냐, 저활동이냐, 활동이냐, 매우 활동이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활동 개수가 있고요. 또 하나 체중, 그 다음에 신장 해가지고 4가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수치 자체를 외우실 거는 아니고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는 알고 계셔야죠. 연령, 활동 개수, 체중, 신장. 근데 빼기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은 나이가 많으면 수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표 있어요.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 이걸 외우라고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아둘 거는 생애주기별 부가량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이거. 그래서 19세까지는 여기 부가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115.5kcal 이거 하루예요. 1.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부가량일까요? 아기에서부터 19세 성장이죠. 성장에 따른 부가량이에요. 이거는 성장에 따른 부가량.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 영하 0에서 5개월은 하루에 115.5kcal를 더 먹어야 되는 거고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6에서 11세는 22. 1에서 2세. 1세에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8세까지는 20이에요.
1세부터 8세까지는 20. 그 다음에 9세부터 19세까지가 25고. 이거 수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수치. 그래서 성장에 따른 부가량, 뭐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생애 주기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요 수치는 또 요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임신부의 경우에는 초기, 중기, 말기, 분기별로 나눠서 0, 340, 450, 뭐 기존의 기출로도 나왔죠. 그리고 수유부는 플러스 340 정도가 이제 섭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부의 경우에는 중기하고 그 다음에 수유부하고 수치가 같아요. 중기하고 수유부하고.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보시면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에요. 목표치는 아니다. 목표치는 아니에요. 이만큼을 먹어라는 아니에요. 먹어라는 아닌데 기준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설정된 게 나트륨이죠. 나트륨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230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이거보다 많다. 그러면 낮추려고 노력을 해라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낮춰라가 아니라 2300보다 많이 먹고 있으면 낮추려고 노력해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섭취 기준치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도출된 섭취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설정된 것은 나트륨에 대해서만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이 됐다. 요거 설정 근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죠. 근거. 그래서 섭취랑 만성질환 사이에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 섭취랑 관련된 만성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나트륨을 섭취하면은 걸릴 수 있는 나트륨 섭취량과 비례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만성질환, 그러면은 고혈압 내지는 고혈압을 포함하는 약간 그 포괄적인 개념이죠. 심혈관 질환을 얘기해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나트륨의 경우에. 그리고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그러니까 나트륨을 섭취하면은 이런 어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만 설정이 되는 것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에요. 자,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할 때의 전제 조건 하면은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 확인돼야 되고, 첫 번째,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와요. 적정 비율 전에 영양소 섭취 설정 기준을,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0에서 5개월, 우리 0에서 5개월, 6에서 11개월 애기들은 보편적으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된다 그랬죠. 이거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모유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유에 탄수화물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거 먹고 애기가 건강하다. 그래서 이만큼 섭취하면 충분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6에서 11개월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충분 섭취량이에요. 근데 단백질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6에서 11개월에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의 근거는 뭐라 그랬나요? 모유 플러스 이유식이죠. 요거를 근거로 설정이 되어 있다. 1세 이후에는 평균 필요량, 탄수화물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도 나와 있고 에너지 적정 비율도 나와 있어요. 단백질도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나와 있고 에너지 적정 비율 나와 있고, 지방은 그냥 오로지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 칸이 허옇게 비어 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평가를 할 때, 자, 이 사람 이렇게 먹어도 괜찮나? 지금 잘 먹고 있나를 평가할 때에는 이것보다는 이거 기준으로 하죠.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탄수화물의 경우에 특히나. 자,
내용에 보시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수준이냐,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을 했어요. 각 다량 영양소의 에너지 적정 범위는 지금 55에서 65, 뭐 7에서 20, 15에서 30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 맞춰서 섭취하는 게 좋다. 근데 바탕에, 밑바탕에 전제가 뭐냐? 무기질, 비타민 등의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율이 맞았을 때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기질, 비타민 등의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한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공급이 되면 만성질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 섭취 비율을 근거로 설정을 했어요. 자,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55에서 65%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섭취를 한다. 어떤 만성질환의 위험이 있나요? 만성질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는다. 요즘에 탄수화물 섭취가 과한 게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당류의 섭취가 많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어서 얘네들하고 관련된 어떤 만성질환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었을 때 대사증후군. 만성질환도 알아두세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만약에 70% 이상 섭취가 됐다.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확 올라간다. 또 한 가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혈중에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승해요. 아니 상승이 아니라 뭐지?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저하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섭취 비율이.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거나 HDL 콜레스테롤 저하와 같은 이런 어떤 만성질환의 위험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량 영양소의 에너지 섭취 비율이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면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만큼의 섭취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에너지 적정 비율이 탄수화물은 다 똑같죠. 55에서 65%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고 단백질도 동일해요. 근데 지방이 좀 다르죠. 1에서 2세는 25에서 35%로 좀 많아요. 왜 많으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많고 이제 이거는 생애 주기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죠. 15에서 30% 정도가 이제 3세 이후에 에너지 적정 비율로 들어와 있고요. 포화지방은 18세까지는 8%고 19세는 7%, 1% 미만 트랜스 지방, 사는 1% 미만이고 요거 되게 중요하죠.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을 한다. 특히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되어야 한다.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에서 300mg 미만 권고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수치 알아두시고 계산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총 에너지 섭취량의 총 당류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첨가당은 10% 이내, 10% 이내예요. 이내. 우리 당류는 뭘 얘기하나요? 당류는 입에 들어와서 달다 싶은 게 당류예요. 그것은 단당류랑 보통 단당류랑 이당류를 포함해요. 이당류. 요거를 포함하고 이 총 당류는 내재되어 있는 거, 식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당도 있고 식품에 내재되어 있는 당도 있고 우리가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당도 있어요. 첨가하는 당도.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당, 뭐 천연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단당류, 이당류에 이런 당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는 천연당이고 내재되어 있는 당이고 조리와 가공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당, 뭐 설탕을 넣는다거나 시럽을 넣는다거나 꿀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첨가당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엿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첨가당, 천연당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해라. 그래서 만약에 2000kcal를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첨가당은 몇 그램 먹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 나오죠. 첨가당은 몇 그램 섭취가 되어야 몇 그램 이내로 섭취해야 되나요? 하면은 이거 2000kcal에 10% 이내라 그랬어요. 0.1. 그래서 이건 200kcal이고 200kcal를 g으로 환산하려면은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4g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g 이내로 섭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19세 이상에서 300mg/1 미만으로 권고가 되어 있어요. 미만 권고. 자, 그래서 19세 이상이에요. 콜레스테롤은 19세 이상에 대해서만 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제한치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죠. 지금 뭐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콜레스테롤 제한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조금 먹으면 몸에서 많이 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합성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합성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 먹고 아세틸코에 많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을 적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인가? 거기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제한은 따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300mg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섭취 기준의 활용 있어요. 식사 평가하고 식사 계획할 때 이 섭취 기준을 써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평가할 때 쓰고 계획할 때도 쓰고. 그래서 이 평가하고 관련된 거는 영양 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보도록 해요. 개인의 식사평가가 있고 집단의 식사평가가 있어요. 개인의 식사평가에서는 보시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제시한 특정 개인의 성별, 연령에 맞는 기준 체위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열량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 열량 섭취가 적당하냐 요거 할 때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걸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열량에 맞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이거랑 비교해서 이 사람 지금 괜찮구나 아니면 적게 먹는구나 많이 먹는구나 이거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별, 연령에 맞는 기준 체위를 활용해서 그 계산을 해서 계산된 수치랑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열량을 비교할 수도 있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 성별, 연령별 나와 있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그대로 갖다가 이 사람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킬로칼로리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탄단지는 보통 에너지 적정 비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중에서 탄수화물이 55,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탄단지 비율이 지금 맞구나, 충분하구나, 아니면 너무 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비타민, 무기질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내지는 충분 섭취량이랑 비교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 평가할 때 중요한 거 우리가 식이조사를 할 때 특히나 중요하게 보는 게 보충제예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어서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은데 식품 자체로 이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해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식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고 하는 것을 보충제로 먹어서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비타민 A를 과하게 먹어서 과잉증이 나타났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보충제예요. 그래서 보충제 섭취를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했는지 평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의 각 영양소 요구량 분포치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몸에서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적절, 부적절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 영양 판정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으면 부적절하게 섭취할 아니면 부족할 확률이 50%가 넘고 부적절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가능성으로 얘기하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몸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마다 사람들마다 뭐 어떤 유전이라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신체 크기라거나 뭐 신체 조성이라거나 뭐 이런 활동량이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량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필요량을 알 수 없으니 가능성, 확률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 평가할 때는 그 사람한테 맞는 에너지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섭취,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에너지 필요량이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탄단지는 그 에너지 적정 비율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주면 되고 비타민 무기질은 평균 필요량 내지는 권장 섭취량 아니면은 충분 섭취량이랑 비교하면 되고 상한 섭취량 넘어갔나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집단의 식사 평가를 할 때에는 집단의 식사평가는 집단 구성원들의 섭취량이 필요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충분하게 섭취하는지 알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섭취량을 다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추정을 한다. 자, 집단의 식사 평가할 때 주의할 점, 뭐는 안 써요? 권장 섭취량은 안 써요. 섭취량 사용 안 한다. 왜 사용 안 하는지는 영양 판정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 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장 섭취량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집단이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버리면 부족하게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수치가 너무 크다. 또 한 가지가 권장 섭취량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 집단의 식사 평가했을 때 나오는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안 써요. 그거 영양 판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집단의 식사 평가할 때는 권장 섭취량을 안 쓴다. 뭘 쓴다는 얘기예요? 주로 평균 필요량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은 집단의 식사 평가에서 사용하는 영양소 섭취 기준은 평균 필요량이에요.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을 평균 필요량으로 쓴다. 집단의 식사 평가는 평균 필요량이 설정된 영양소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보통 평균 필요량 있는 영양소만 집단의 식사 평가에 이용을 한다는 거. 이를 이용하여 집단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확률적 접근법과 컷 포인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양 판정에서 나오겠지만 확률적 접근법은 필요량이랑 섭취량의 분포를 활용을 해요. 필요량과 섭취량 분포를 활용한다. 그래서 아까 봤던 위험도 곡선이 있죠. 위험도.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의 확률 이렇게 있죠. 하나도 안 먹으면 100%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위험도가 되게 낮아져. 이거랑 이 집단이 먹고 있는 섭취량을 보통 정규 분포 곡선으로 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체를 해서 이만큼의 면적을 구해서 이게 부족할 확률로 보는 거죠. 부족 확률로 보는 거. 그게 확률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섭취량이랑 이게 이제 필요량 분포죠. 필요량 분포랑 섭취량 분포를 합체를 해가지고 요만큼을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로 본다. 이게 확률적 접근법이에요. 실제로 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량 분포를 어떻게 아느냐. 필요량 분포 아는 것도 어렵고 일일이 섭취량 분포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방법은 잘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게 확률적 접근법. 그 다음에 컷포인트법이라는 거, 요거는 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어요. 컷포인트법.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중심으로 대칭일 때 쓰는 거고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부적절한 사람들의 비율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컷포인트법의 경우에는 섭취량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섭취량 분포다. 그러니까 시기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섭취량 분포를 가지고 이게 평균 필요량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 필요량이 이만큼이면 잘라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가지고 부족할 확률로 보는 거죠. 이게 컷포인트법.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섭취량이 이만큼이다. 평균 필요량 이거다. 이 사람들 부족할 확률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섭취량을 각각 제시를 해줘요. 섭취량. 그 다음에 평균 필요량이 얼마다. 평균 필요량이 얼마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비교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평균 필요량보다 적어, 숫자가. 이 사람이 적어. 그러면은 전체 5명 중에 2명이 적은 거니까 부족할 확률, 이 집단의 섭취가 부족할 확률 4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컷포인트법.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람들의 섭취량을 제시해주고 평균 필요량 제시해주고 그래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을 체크해서 전체 중에 몇 명이냐를 가지고 부족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 컷포인트법이고요. 이런 건 문제 나올 수 있어서 나중에 역량 판정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집단의 식사 평가한다. 자, 집단의 식사 평가에서 기억할 거는 권장 섭취량 안 쓴다는 거.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얼만큼이냐를 가지고 그 집단의 식사를 평가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평가 시, 식사 평가 시 주의할 점 거기 나와 있죠. 권장 섭취량 안 쓴다.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뭐 보충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계획으로 볼게요. 식사 계획.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수치들을 식사 계획할 때 써요. 식사 계획할 때 개인의 식사 계획할 때에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해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먹일까 계획할 때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이 기준이라는 거. 평균 필요량을 안 써요. 개인의 식사 평가할 때, 아니 계획할 때, 식사 계획할 때는 뭘 안 쓴다고요? 평균 필요량은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량은 안 써요. 왜냐하면 이유가 평균 필요량이라는 것은 부족할 이만큼 평균 필요량만큼 먹이게 되면은 부족할 확률 50, 충족될 확률 50이에요. 부족할 확률이 50%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부족할 확률이 50%이므로 개인의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도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도 50이에요. 50%. 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목표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을 목표로 해서 식사 계획을 식단을 짜고 영양 섭취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먹이게 되면 이 사람 부족할 확률이 50이에요. 너무 큰 거죠. 위험 부담이. 그래서 평균 필요량 안 쓰고 권장 섭취량 써요. 개인의 체위와 활동 수준에 맞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해서 그만큼 주기도 하고 그만큼 먹는 걸 목표로 하고 다량 영양소는 에너지 적정 비율을 고려해서 분배하고요. 일일 에너지 섭취량에 맞는 권장 식사 패턴 가지고 식사 계획을 주로 한다.
권장 식사 패턴 알고 계시죠? 뒤에 가서 보고요. 자,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할 때에는 평균 필요량 이하와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켜서 평상시 섭취 분포가 부족하게 섭취하거나 과잉되게 섭취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 그리고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란 얘기예요.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할 때는.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는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거.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똑같이 식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뭐 더 먹는 사람 있고 덜 먹는 사람 있고 남기는 사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내 요구량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상한 섭취량 넘어가는 사람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해요. 특정 집단에서 영양소별로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의 목표를 설정을 한다. 대상 집단의 평상시 섭취량 분포를 확인해요. 대상 집단에 적합한 중앙값을 다시 계산해요. 실제 식단을 구성할 때 모든 영양소 섭취 상태를 고려하고 식단 제공 시 개인이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평가해서 계획량을 수정을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섭취량, 그러니까 분포, 대상자 분포. 다시 말해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 하는 대상자 비율을 결정해요. 이건 임의로 영양사가 하는 거죠. 평균 필요량보다 조금 먹는 사람을 우리는 10%로 잡겠다. 뭐 이런 것들은 영양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섭취량을 조사해요. 섭취량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율을 고려해서 중앙값을 재계산해요. 중앙값을 재계산한다. 말이 이렇지 실제로 해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참고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집단의 식사 계획의 이해라 그래서 자, 학생 중 칼슘의 평균 필요량인 700mg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10%로 내가 나름 임의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상 집단의 평상시 섭취량 분포를 확인을 해요. 근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자료를 이용하거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자 고등학생 애기들이 칼슘 섭취를 얼만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뭐 데이터나 통계 자료나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섭취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섭취량 분포예요. 필요량 분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섭취량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10%, 퍼센타일의 개념은 아시죠?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타일 하면은 보통 위에다가 th를 붙이는데 이 퍼센타일은 100명이면 100명을 줄을 세우는 거죠. 제일 적은 사람, 그 다음에서 제일 큰 사람까지 줄 세워서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10번째. 그게 퍼센타일이죠. 그러니까 10% 그러면 죄 섞어놓고 10명인데 10%타일 하면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놔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세 번째면 3%타일이죠.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10번째면 10%타일이에요. 제일 큰 거에서부터 세 번째 안으로 내려가면 97%타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퍼센타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0%타일에 해당하는 칼슘의 섭취량이 450이다. 그래서 이게 10%타일이에요. 10%타일. 제일 안 먹는 애 기준에서 10번째로 안 먹는 애가 450이래요. 450mg이고 지금 현재 섭취량의 중앙값이 500이에요. 500mg이다. 근데 우리는 이 10%타일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보다 적은 애를 10%로 10%로 잡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나 하면은 계획을 할 땐 이게 7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mg 미만으로 섭취하는 애를 10%로 잡겠다며요. 그러니까 10%타일에 해당되는 제일 안 먹는 애에서부터 10번째 이게 10%죠. 그러니까 여기를 700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곡선 자체가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곡선 자체가. 그래서 이 700에 해당되는 수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값도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450이 700이 된다면은 얼마를 더한 거예요? 250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중앙값도 250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값이 얼마로 설정이 돼야 된다? 750mg으로 중앙값이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정한다. 중앙값을 750으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750이 되도록 식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75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집단의 식사 계획이에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답을 좀 맞춰보세요. 뭐냐면 철의 섭취 분포예요. 제일 안 먹는 애 해서 5번째로 안 먹는 애가 3mg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안 먹는 애가 4mg 섭취하고 있고 25번째로 안 먹는 애가 5mg 섭취하고 있고 50번째로 안 먹는 애, 그러니까 중앙값이죠. 이게 7mg에 해당이 된다. 근데 우리는 계획할 때 평균 필요량 11mg이고 평균 필요량만큼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먹는 애를 10% 이하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하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10일이 되어야 할까요? 뭐가? 여기가 10일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은 얼마를 더한 거냐면 플러스 7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플러스 7을 해서 14mg이 돼야 되는 거죠. 중앙값이. 그래서 중앙값 14mg으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로 풀어 어렵고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로 해서 이거 평균 필요량으로 잡을 거니까 얘가 10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현재는 이렇게 섭취량이 여기가 4고 여기가 7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0일이고 그럼 이것도 이만큼 가서 14가 돼서 이 곡선 자체가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들 먹는 거 보고 음식량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우리가 중앙값으로 설정한 만큼이 섭취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섭취량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할 때에도 쓰는 수치는 평균 필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계획할 때에도 권장 섭취량은 잘 안 써요. 근데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성장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권장 섭취량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식사를 계획한다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식사를 평가할 때는 권장 섭취량은 잘 안 쓴다. 평균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도 하고 평가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권장 섭취량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학교 같은 데서 식사 계획을 할 때 목표를 권장 섭취량으로 잡아서 식사 섭취의 그 영양소 섭취 목표를 권장 섭취량으로 해서 계획해라라고 학교급식법 같은 데서는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안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2025년에 개정된다 그랬죠. 얘가 개정이 되면 식사 구성안도 개정이 돼요. 근데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얘 개정되는 거는. 그래서 2026년인가 7년인가 그 이후에 식사 구성안은 좀 개정이 됐어요. 보면은 식사 구성안에 영양 목표와 일반적인 개념의 목표라 그래서 섭취 허용 나와 있고 섭취 주의가 나와 있어요. 섭취 주의는 지방이랑 당류에 대해서 섭취 주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맞추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7에서 20% 안에 들어오게 하고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해서 섭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아놓은 게 식사 구성안이란 얘기죠. 식이섬유
100% 충분 섭취량. 근데 지방이나 당뇨는 요거는 좀 과해서 우려가 될 수 있으니 주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세는 20에서 35%, 3세 이상은 15에서 30%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섭취하게 하고, 당뇨에서는 첨가당을 최소한으로 섭취해라. 첨가당 최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식사 구성한 내용에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일일 식단 작성법이다. 6가지 식품군 나와 있죠. 이름, 명칭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고 견과류가 여기 들어있죠. 이게 식사 구성안이랑 식품 교환표랑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식품 교환표에는 이 견과류가 지방에 들어가 있죠. 지방분해. 근데 식사 구성안 안에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이렇게 해서 6가지 식품군이 나와 있고, 각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마다 한 번에 섭취해야 하는 분량을 정해놓고 있어요. 1인 1회 분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인 1회 분량만큼 섭취했을 때 곡류는 300kcal 섭취되는 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100kcal 섭취되는 거, 채소류 15kcal, 과일류 50kcal, 유지, 유제품, 우유나 유제품 125kcal, 유지 당류 45kcal.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데이터죠. 요거.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라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식품군의 횟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권장 식사 패턴이죠. A타입 있고 B타입 있어요. 알고 계시죠? A타입, B타입. 그래서 A타입은 이거는 우유 유제품이 2회 들어있어요. 유제품이 얘는 2회고 얘는 1회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소아나 청소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B타입의 경우에는 성인이 기준이죠. 성인 기준. 성인 기준. 그래서 기호도라거나 필요량을 감안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2개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기호도 같은 것도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A타입, B타입 나와 있고, 각각 몇 회씩, 킬로칼로리 맞게 몇 회씩 섭취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식사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우리 급식관리에 나오죠. 단체급식 쪽에 나와요.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생애주기 성별, 요거는 나와 있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식사 구성안 안에 식품 구성 자전거도 나와요.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는 자전거 바퀴 모양을 이용하여 6가지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에 맞게 섭취 횟수와 분량에 따라 면적을 배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식품 구성 자전거 보면은 자전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식품 군마다 섭취해야 되는 횟수, 분량,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면적을 나눈 거고, 앞바퀴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라. 자전거가 의미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죠.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바퀴가 물인 이유, 요거는 수분 섭취 강조. 그리고 자전거를 디자인으로 한 이유가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비만 예방 개념을 도식화한 거래요. 자, 뒤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면적 계산하는 방법, 뭘 감안을 했냐면 섭취 횟수, 그 다음에 섭취 분량을 고려해서 면적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가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되는 식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 식사 패턴에 보면은 섭취 횟수가 나와 있어요. 횟수. 그래서 이게 지금 2000kcal를 기준으로 했고요. 뒷바퀴 면적 나눈 거, 뒷바퀴에 곡류군,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 면적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동그라미에 있는 면적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2000kcal를 기준으로 했고요. 2000kcal 기준에서 A타입과 B타입의 권장 횟수를 평균 냈어요. 평균. 그러니까 A타입에 나와 있는 곡류군의 섭취 횟수, B타입에 나와 있는 2000kcal 섭취를 위한 곡류 횟수, 요거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리고 2000kcal A타입에 나와 있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횟수랑 B타입에 나와 있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횟수를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권장 횟수의 평균. 그 다음에 일회 분량의 경우에는 대표식품에 대한 일회 분량을 기준으로 했다. 대표식품의 일회 분량의 중앙값, 식품의 일회 분량의 중앙값을 여기에다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공료의 경우에는 대표식품이 밥이에요. 밥의 일회 분량 210g을 잡은 거죠.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식품들의 일회 섭취량, 그램 있죠? 그거의 중앙값, 그래서 60g, 이건 70g, 100g, 100g, 5g 이렇게 횟수를 분량을 계산을 했고요. 이거 두 개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두 개를 곱했다. 그래서 권장 요 횟수에다가 분량을 곱해요. 곱하기를 한 거. 이게 곱하기 한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거고.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나온 거 이거를 다 더한 게 이거예요. 더한 게. 그래서 이 1807.5 중에서 682가 몇 %냐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682.5 나누기 1807.5 곱하기 100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0 한 거. 그래서 요 12.4라고 하는 거는 225 나누기 1807.5 곱하기 100 한 거. 그래서 이게 12.4%인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360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37.8에 해당이 되는 거, 요게 공류고. 그래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게 뭐냐면은 공류가 면적이 가장 넓죠. 그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거. 약간 그림으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게 채소류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게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 다음 면적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게 과일류. 그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게 우유, 유제품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당류예요. 유지당류. 저쪽에 유지자가 빠졌네요. 여기 유지당류죠. 유지당류. 여러분 프린트엔 있죠? 유지당류.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이 분포가 됐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랑 과일류랑 면적이 좀 비슷해 보여요. 수치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순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존에 2015년 자전거 보신 적 있나요? 2015년 자전거에는 뭐가 없나 하면 유지 당류가 없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유지 당류가 포함이 됐어요. 유지 당류가 포함이 됐다. 유지 당류를 포함시킨 이유. 그러니까 유지 당류는 별로 그렇게 섭취를 권장하고 싶지 않아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유가 균형 잡힌 식사.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면적을 요만큼만 줬으니까 많이 먹지 말아라 라는 개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유지당류를 포함을 시켰어요. 균형 잡힌 식사와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유지당류를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품군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준과 동시에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많이 먹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유지당류가 바퀴에 없다가 생겼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버전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버전이고 어디 갔죠?
이게 시골 버전이고 이게 도시 버전이죠. 이렇게 약간 건물 있는 거 도시 버전 있고 저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류, 식품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게 또 뭐 영문 버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에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외국어 버전으로까지 이 문구가 들어있는 그런 그림들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문구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저런 문구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양 표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영양 표시. 영양 표시는 이제 그 식품에 함유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영양 표시가 식품위생법에 있었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근거로 해서 나오다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 영양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양식으로 식품이 포장에 표시하는 것.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건 그냥 슬쩍 보시고요. 설마. 그리고 표시 대상 영양 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영양 성분들 있어요. 9가지죠. 의무 표시. 해서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단지 들어가요. 탄단지 들어가고 나트륨 있고. 영양 표시를 하는 이유는 별로 안 좋은 식품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의 표현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식품에 대한 어떤 규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거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안 좋은 식품들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중에서는 당류 있죠. 지방 중에서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9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의무 영양 표시다. 9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총 내용량 있어요. 총 내용량 여기 위에 총 내용량이라고 쓰기도 하고 1회 섭취 뭐 1회 섭취량 같은 것을 1회 섭취라거나 아니면은 그 한 포장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양이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100g 내지는 100ml 기준으로 하기도 해요. 100g, 100ml.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량이 나와 있고요. 기준량에 대한 열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내용량당 성분, 총 그 내용량, 이 기준치에 대한 그 성분, 함량이 나와 있어요. 영양소 함량. 그래서 보시면은 나트륨 몇 미리그램, 뭐 탄수화물 몇 그램 이렇게 함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기준치에 대한 비율.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 그래서 기준 양이 나와 있고 그만큼 먹었을 때 열량은 얼만큼 섭취가 되는 것이고 기준 양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일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에 이 기준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법률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치가. 그래서 보통 3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치 대비 지금 이 양이 몇 %이다라고 이 양이 몇 %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 영양 성분 기준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33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 중에서 그 양 중에서 기준치 중에서 이 지금 함량이 몇 %가 해당된다라는 거를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퍼센트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영양소, 아는 거, 이거 제시 안 되는 거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트랜스 지방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은 퍼센트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열량에 대해서도 퍼센트 따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량이랑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이 퍼센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열량이랑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트랜스 지방과 열량에 대해서 퍼센트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양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에는 안 써도 되는 거, 생략해도 되는 거, 생략 가능한 거, 가능한 게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요 세 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생략.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있을 거예요. 뭐 오메가3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건강 보조식품들 뒤집어 보면은 이런 거 안 써 있는 거 많아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영양 강조 표시라는 거 있어요. 영양 강조 표시. 그래서 영양 성분 함량 강조가 있고 비교 강조가 있고, 함량 강조에는 무, 저, 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비교 강조는 아무래도 다른 거랑 비교한 거죠.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덜, 더, 강화, 첨가 이런 표현으로 된 게 비교 강조예요. 그래서 함량 강조, 비교 강조 표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떤 이런 함량 강조나 비교 강조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뭐 무지방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몇 % 이하여야 무지방이란 말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뭐가 얼만큼 더 들어있어야 더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뭐 얼만큼 적게 들어있어야 덜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라는 어떤 기준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뒤에 보시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6가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씩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달달 외워야 할까에 대한 의심은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 눈여겨보시면, 요즘 추세를 미루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가지, 아니 9가지구나. 9가지 잘 기억을 해서 짬짬이 읽어보시면 아마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고요. 조금 쉬었다가 탄수화물 들어가도록 할게요.